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병법사 제107부 곽재우 화왕산성을 사수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597년 8월 16일 남원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에 조선 조정은 정말 커다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남원성이 뚫리면은 그 다음은 전주고 전주마저 함락되면은 사실상 호남 지역은 함몰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런 이야기죠. 지난 임진년 전쟁 때 조선이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 그 존버할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호남이 온전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7천량 참패로 믿었던 무적의 조선 수군마저 전몰당한 마당에 여기서 호남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면은 앞으로 조선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정말 장담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국가적인 대위기가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남원성을 공략했던 일본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일본군이 두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좌군, 하나는 우군. 좌군은 이제 고니시가 포함되어 있던 그룹인데 이 좌군은 남원을 공격해 들어갔고 우군의 경우에는 가토가 포함되어 있던 집단인데 이 우군은 전주 방면으로 따로 진격을 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전주는 고니시의 좌군과 가토의 우군한테 동시에 공격을 받을 그런 운명에 놓여 있다는 거죠. 양군이 합치면 병력이 10만이 넘어가요. 당시 일본군 우군은 낙동강 서안에 위치한 고을들을 휩쓸고 다니면서 이제 소백산맥을 넘어서 전주로 진입할 예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주 입장에서는요, 그나마 좀 나았던 게 뭐냐면은, 일단은 소백산맥이라는 방어막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었다라는 거. 그거는 그나마 좀 이제 나은 점이었어요. 남원 같은 경우는 조선 수군이 와해된 이후에 지금 방어선 하나가 완전 사라진 상태예요. 진주성도 붕괴되고. 그래서 그냥 바로 일본군의 공격을 직격으로 당했다면은, 전주성은 그나마 이 점에 있어서는 좀 나은 점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제 일본군의 첫 번째 목표는 어디였냐면은 낙동강 이제 서안 쪽으로 진격하면서 창녕을 공략하게 되는데 창녕에는 화왕산성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왕산성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임진년 전쟁 때 많은 활약을 보여줬던 그 유명한 전설적인 의병장 곽재우였다는 거죠. 자, 여기서 좀 의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본래 의병이라는 것은 국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비상시에 결성되는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외적이 쳐들어오면 그 누가 동원돼서 이걸 막아야 되냐? 당연히 군인이 이걸 막는 겁니다. 국군이 출동을 해서 이걸 막고 경찰들은 치안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병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결성된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발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사병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병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의병이 계속 무한대로 존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 올바른 것이냐라고 했을 때 별로 그렇게 올바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의병들을 비하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의병이라는 존재는 사실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껄끄러운 존재들이에요. 왜냐면은 일단 첫째, 의병들 중에서는요, 이름만 의병일 뿐 실제로는 도적이나 반군에 가까운 집단도 있었어요. 그리고 도대체 저거 왜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뭔가 좀 이제 의심스러운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조직들도 의외로 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군사력의 사조직화가 된다는 점에 있어서 의병은 상당히 좀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의병 자체가 뭔가 통합된 세력이 아니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지나치게 산발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된 힘을 발휘하기 힘든 경우도 많았다라는 거죠. 막상 효율성에 있어서 의문이 제기되는 그런 집단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은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적 군사 집단이 난립한다. 이거는 조선 조정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조선 조정은 일본군의 공세 종말점을 맞이하여 전선이 형성될 무렵부터 이제 전선이 제대로 고착이 되고 그 전선 밀기 싸움이 이제 시작될 때부터 서서히 의병들에 대한 정리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정리 작업이라는 것은 숙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꼭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의병들을 관군으로 편입시키거나
생업전선으로 돌려보내는 일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의병들을 다시 이제 해편하는 작업이 일어나게 되는데 1593년 4월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환에 따라서 곽지우도 전공을 인정받아가지고 성주 목사에 임명이 됩니다. 정식 공무원이 된 거죠. 그 후에 나중에 이제 곽지우한테 조방정 지휘까지 겸하게 되면서 곽지우는 이제 더 이상 사적으로 군을 운영하는 의병장 위치가 아니라 정식 관군 장수로 편입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정식 관군 장수가 되었던 곽지우 군 지휘부한테 건의를 해요. 뭐라고 건의하냐면은 일찍이 임진년 개전 초기에 조선군이 허망하게 패배했던 이유가 도대체 뭐였냐 했을 때 바로 이 점을 지목합니다. 상당히 예리한 분석을 내놓는데 조선의 방어체계가 주로 성곽들이 읍성체계였고 그 읍성도 크고 으리으리한 떡장감 요새를 만든 게 아니라 다 야트막한 담벼락 수준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허술한 읍성체제에 의존했기 때문에 개전 초기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던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서 싸워야 된다. 산성의 운거에서 수비해야지만이 일본군을 막을 수 있다라고 건의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의 내용을 영의정 류성룡이 또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류성룡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조선의 방어 체제는 어느 쪽으로 가게 되냐면은 산성을 중심으로 방어하는 체제로 가게 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언급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조방장이 된 이후에 곽지우가 했던 일이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제시했던 군사 교리잖아요. 그 교리에 근거해서 각 산성들을 점검하고 수축하는 일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유현 전쟁 당시 조선 조정이 수립했던 산성 입보 전술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성령이 아뢰기를 만약 경상 우도를 보존하지 못한다면 호남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우도에는 산성이 험한 곳에 위치하여 지킬 수 있는 곳이 매우 많습니다. 여기가 또 이제 소백산맥이 지나가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이 산성으로 방어를 해가지고 호남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전초기지 역할을 할 만한 그런 지역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의령에 있는 조을산성이 매우 험하니 운거하여 지킬만 합니다. 그래서 곽지우가 자주 이빈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하니 이빈은 이제 순변사급으로 활동했던 인물이었죠. 군 사령관으로 이제 많이 활동을 했던 인물이었는데 곽지우가 그렇게 이제 군 수뇌부에다가 건의를 한 거예요. 이제 제후에게 맡겨 지키게 하소서. 삼가에도 산성이 있는데 모두 지킬 만한 곳입니다. 왕년에 행주 대첩 때에도 산성을 이용하여 승리를 얻었습니다. 만약 야전을 했다면 어떻게 이 외적을 대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류성룡이 곽지우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산성이 들어가서 지켜야지만이 우리가 일본군을 막을 수 있다 해가지고 산성입보 전략이 확립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산성입보 전략이 확립된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또 곽지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595년 12월 무렵, 그런데 이렇게 열성적으로 전쟁에 임하던 곽지우가 돌연 사직을 하고 맙니다. 곽지우가 왜 갑자기 사직을 했느냐? 사실 정확하게 언제 사직을 했는지 또 무슨 연유로 사직을 했는지를 실록의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그 상세한 전말을 알기는 좀 어려운데 하여튼 1595년 12월 무렵에는 확실히 사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 이제 이덕형이 선조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곽지우가 강화 협상에 대해서 큰 불만을 품고 있고 그래서 곽지우가 사직을 했다라는 그런 이제 구절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미뤄 짐작하는데 일단 곽지우가 어디까지는 같이 하냐면 94년도에 있었던 이순신이 남해에서 계속 이제 해상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순신하고 같이 협동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곽지우가 조방장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대략 이제 1595년 하반기 무렵쯤 가면은 사직을 했던 모양이에요. 아마도 이제 곽지우는 강력한 매파 장군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화협상이 전개되는 모양새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죠. 자, 그래서 곽지우가 이렇게 사직을 하자 아깝잖아요. 도채찰서였던 이완익이 여러 차례 곽지우를 불러드립니다. 하지만 곽지우는 여기에 대해서 끝내 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람이 자기만의 그 신조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덕형이 아뢰기를 국가의 위급함이 이와 같은데 믿을 만한 장제가 전혀 없으니 의병장을 선발하여 특별히 등용하면 반드시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병장들을 토사구팽을 한 게 아니라 쓸모 있는 사람들은 다 정식으로 군에 편입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조선 조정에서. 자, 그 중에서 이제 당연히 찝혀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곽지우입니다. 곽지우는 심기가 상하여 처사가 온당하지 못한 듯하나 군법이 엄명하고 사조를 사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 곽지우가 경상감사 김수하고 되게 많이 싸웠잖아요. 막말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점을 지적을 하는 건데 곽지우가 좀 이제 말을 험하게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정말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처음 의병을 규합하여 적의 토벌에 공이 많았으나 강화를 좋게 여기지 아니하여. 자, 여기서 이제 강화회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서술이 되고 있죠. 벼슬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년도 몇 월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냥 요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벼슬을 제소하여 불러와서 그가 하는 바를 보아 처리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그래서 곽지우가 그렇게 이제 관직을 쳐버리고 내려갔는데 조선 조정 입장에서는 좀 건방지게 보일 수도 있는 행동이에요. 불쾌하게 보일 수도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데려다 쓰자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봤을 때 당시 이제 조선 조정이라고 해가지고 의병장들을 무조건 다 토사구팽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을 군으로 정식 예편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 의병장들 입장에서 굉장히 커다란 시련이 하나 찾아와요. 그 시련이 뭐였냐? 바로 1597년 6월에 일어났던 이몽학의 난이라는 사건입니다. 이몽왕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거보다 앞서서 송유진이라는 사람도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송유진의 난, 이몽학의 난, 이 두 개의 반란 사건이 임진왜란 기간에 일어났던 정말 쇼킹했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조선이 이 시기에 정말 안팎으로 내후외환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이몽학의 난 때 곽지우를 비롯한 많은 의병장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이몽학이 아마 그냥 한 소리일 거예요. 새를 뿔리기 위해서 보통 이제 반군 수기들은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의병장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막 이 사람 저 사람 이름을 엮는데 그래서 여기 거론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곽지우, 김덕령, 홍계남 다들 유명한 의병장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거론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터면 이때 곽지우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뻔한 그런 이제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조선 조정 입장에서는 이미 곽지우는 시작부터 한번 찍히고 시작했어요. 경상감사 김수하고 막 막말 퍼레이드 해가면서 싸웠기 때문에 뭔가 좀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을 법도 해요. 곽지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곽지우가 강화입상 하는 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맘대로 관직 차버리고 내려갔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또 이제 괘씸죄에 걸릴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보면은 곽지우는 조선 조정에 찍힌 사람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영모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다면 곽지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뜻밖에도 여기서 이제 국왕인 선조가 이성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몽학의 난에 연루됐던 대부분의 의병장들을 불문에 붙여줘요. 다 덮고 넘어가 버리고 김덕령 한 사람만 차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게 정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김덕령이 결국 차명에 처해지게 돼가지고 저거 봐라. 당시 조선 조정이 하는 행태가 이러했다. 의병장들이 나라 다 케어해서 살려놨더니 나중에 전부 토사구팽 시키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중에 의병장들이 전부 마음이 상해서 정유재랑 이후에는 의병이 일어나지 않았다. 정명을 한 병정을 할 때도 의병이 안 일어났던 게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하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그래서 이몽왕에 난 당시에 많은 의병장들이 숙청했고 그것 때문에 정유재랑 이후에 의병들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서술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는데 이게 사실관계가 좀 달라요. 일단 몇 가지가 좀 다른데 첫째, 이몽왕의 난 때 숙청된 의병장은 김덕령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곽지우, 홍계남 다 거론이 됐는데 불문에 붙이고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나마 김덕령도 이게 좀 잘못 알려진 게 뭐냐면은 국왕인 선조가 김덕령 죽여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선조가 실록을 꼼꼼하게 읽어보면은 선조가 원래 김덕령을 선처를 해주려고 했어요. 쟤 꼭 죽여야 되겠냐? 좀 살려서 좀 쓰면 안 돼?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신하들이
당파를 떠나가지고 이구동성으로 김덕령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김덕령이 정말 불운했던 건데, 김덕령은 이미 송유진의 난 때도 한번 거명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몽왕의 난 때 또 거론이 됐어요. 그러니까 벌써 두 번째예요. 이쯤 되면은 이거 구명을 해주고 싶어도 구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김덕령이 어떤 전공을 세웠냐 했을 때 곽지호만큼 그렇게 뚜렷한 전공을 세우지도 못한 데다가 결정적으로 김덕령이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그런 행동을 하는 바람에 탄핵까지 당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저런 게 얽혀가지고 결국 김덕령은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김덕령이 끝내 불운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몽왕의 난으로 숙청된 의병장은 김덕령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때 곽지호를 비롯한 많은 의병장들은 그 이후에도 살아남아서 활동을 이어갑니다. 다만 살아남아서 활동을 이어가는데 의병장으로서 활동을 이어나가는 게 아니라 정식 관군으로 편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차이라는 거죠. 진짜 의병장들이 나라에 실망을 해서 안 일어난 게 아니라 국가에서 전부 다 의병장들을 관군 장수로 편입을 시켰기 때문에 의병들이 더 이상 일어날 여지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이들 모르시는데 이괄의 난, 정유재란, 병자호란 다 의병 일어났어요. 다 의병 일어났고 병자호란 때는 원체 짧은 기간 안에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의병들이 일어는 났는데 교전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병자호란 때 마치 의병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기 쉬운데 엄연히 병자호란 때도 의병들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뭐 홍경래의 난이라든가 이런 때도 당연히 의병이 일어나고 구한말에도 항일 의병은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때 조선 조정이 의병장들을 토사구팽했기 때문에 의병들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이후로 의병이 잘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서술은 좀 과도한 그런 이제 서술이라는 거죠.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이몽왕이 난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1596년 11월 끝내 강화협상이 파탄이 납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임박해요. 그러자 조선 조정이 다시 또 곽지호를 불러들이는데 이미 영모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전에 지킬 만한 행동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다시 또 불러들인 거예요. 그리고 곽지호도 이번에는 이거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까지 거부를 하면은 좀 자신의 입지가 위험하다고 느꼈을 수 있고 뭐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은 자기가 강화협상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그게 파토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거부할 이유가 없다라고 봤을 수도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방어사의 직임을 맡게 되었다는 겁니다. 경상도로 내려간 곽지호는 기존에 자신이 주장했던 전략적 소신에 따라서 또 조정의 방침도 그러했죠. 낙동강 부근의 군민들을 이끌고 창녕에 위치한 화왕산성으로 입성해서 일본군의 공세를 대비를 하게 됐다는 거죠. 1597년 8월 초 가토 기요마사를 위시로 한 일본군 우군 6만여 명은 마침내 창녕으로 진격해옵니다. 곽지호는 조정의 방침대로 청야작전을 펼쳤고 일본군 우군은 보급품을 현지 조달하기 위해서라도 화왕산성을 공략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일본군이 정유재란을 일으켰던 시점이 음력으로 대략 7월이잖아요. 음력으로 7월이라는 것은 양력으로 한 8월 정도라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본격적으로 육군이 진격했던 시점은 음력으로 8월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양력으로 9월 정도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추수철을 노려가지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요.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시점은 대략 보리를 수확하는 철에 맞춰가지고 공격을 한 거고 일본군이 그 다음에 또 이제 정유재란은 벼를 추수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공격을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따른 조선 조정의 작전도 명확했죠. 그러면 재빨리 추수하고 모든 물자를 갖다 싹 다 산성으로 옮겨서 산성이 들어가서 싸우자. 즉 청야입보 전술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곽지호가 청야 전술을 펼쳤기 때문에 일본군 입장에서는요. 좌군은 그래도 수군하고 같이 병진을 하기 때문에 수군으로부터 보급을 받는 게 가능해요. 근데 우군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륙길로 다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현지 조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지 조달을 하기 위해서 딱 마을을 점령했더니 이미 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 모아가지고 산성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산성을 공략을 해야지만이 보급품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군 우군은 화왕산성을 공략을 하게 되는데 자, 근데 이 화왕산성의 산세가 굉장히 험하고 또 방어태세가 견고해서 결국 쉽사리 함락을 시킬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일본군 우군은 결국 화왕산성에 대한 공략을 포기하고 물러나게 되었다는 거죠. 아쉬운 것은 좀 요 부분이에요. 곽재호가 좀 성격이 그런 성격이거든요. 자기 공을 좀 스스로 그렇게 자랑하지 않는 편이에요.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은 하다못해 게임을 하더라도 다들 막 그러잖아요. 야, 이번 판은 내가 하드캐리 했다. 이번 판 파치는 나다. 이번 판의 MVP는 나다. 다들 그렇게 자랑하기 바쁜데 곽재호는 그거를 자랑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곽재호의 전공은 사실 자기가 자랑해서 알려진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주변에서 알려줘가지고 그렇게 알려진 거예요. 자, 이렇게 공적을 자랑을 안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화왕산성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승리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상당히 미비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 도요토미의 명령이 뭐였냐면은 조선의 남방 일대를 완전히 다 싹 쓸어버려라, 초토화시키라는 거였고, 또 일본군 우군의 사정 자체가 보급품을 현지 조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본군 우군이 화왕산성 공략을 쉽게 포기할 이유가 원래는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함락시키는 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행동이었는데, 당시 일본군이 화왕산성을 포기했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곽재호가 그만큼 화왕산성 방어를 철통같이 해냈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또 조선 조정에서도 화왕산성이 보존된 것은 곽재호의 공적이라는 것을 실록에도 분명히 명시를 했다라는 거죠.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사료에는 좀 이제 짧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비변사가 아뢰기를 곽재호를 조용히 거두어 서영하라고 정교하셨습니다. 곽재호는 일개 서생으로서 국가가 변란을 당하였을 때 죽기로 맹세하고 힘을 다했는데 임진년 이후 정진을 지켰고 정유외란 때에도 화왕산성을 지켰으므로 남쪽 사람들이 모두 곽재호를 장수들 중에 으뜸이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서 사후평가를 할 때 남쪽 지역에서 활동했던 장수들 중에서 으뜸으로 치는 장수가 바로 또 곽재호다. 그리고 곽재호가 화왕산성을 마지막까지 지켜냈다는 것을 실록에도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쉬운 거는 실록도 그렇고 난중 잡록을 비롯한 야사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켰냐,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아마 그거는 곽재호가 별다른 자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전말이 상세하게 전해지지 않아서 그냥 결과만 그렇게 명시가 됐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곽재호가 산성에 의지해서 굳건하게 화왕산성을 지켰기 때문에 결국 일본군 우군은 공략을 단념하고 일단 여기를 비껴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화왕산성 공략을 포기했던 일본군 우군은 합천을 거쳐서 거창으로 향하게 되는데, 당시 거창 일대 국민들은 조선 조정의 산성 입보 전략에 따라서 모두 황석산성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황석산성은 사실 이게 진경로에서 좀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피난용 산성인데,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구태여 일본군이 여기를 공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석산성이야말로 그냥 프리패스 하려면은 프리패스 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본군 우군은 일단 첫째로 도요토미의 초토화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미 화왕산성을 프리패스하는 바람에 물자로 확보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현지 조달을 하기 위해서라도 황석산성을 공략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과연 황석산성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곽재호가 지켰던 화왕산성처럼 굳건하게 지킬 것인가? 아니면은 무너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